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르테 미술사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카라바ggio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바로크 화가인데요. 어쩌면 이 바로크를 열었던 몇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라바ggio의 그림은 회화는 굉장히 그 명암이 강한, 대비가 강한 그런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마치 연극 안에서 아주 강렬한 조명 밑에 인물들이 어둠 속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이탈리아어로 테네브리즘, 그러니까 강한 명암법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림들을 그렸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테네브리즘, 이게 테네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자, 뭐 어둠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회화의 어떤 이 수학적 방법, 혹은 표현 방법으로 들어오면서 17세기의 바로크 미술은 이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렘브란트나 루벤스나 이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깊은 어둠 속에서 밝은 형상들이 막 서로 튀어나와서 어둠 속에 묻히기도 하고 돌출되기도 하는 이러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카라바ggio의 영향 혹은 카라바ggio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러한 회화법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카라바ggio는 1571년에 태어나서 161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태생인데 그 가게가 좀 그렇게 미미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귀족에 속해 있던 어떤 건축가의 하청업을 하면서 이 데코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어떤 집안 가족의 한 일원으로 태어나서 1610년에 시실리아 근처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태생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카라바ggio가 맞고요. 이 카라바ggio가 좀 유명한 것은 몇 가지 지점에서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화수를 가져다 온 곳. 그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물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립된 장르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화가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극적인 영상 속에 드러나는 형상들이 굉장히 서민적이고 민중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일생이 비극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불온하기도 하고 이 범죄적인 냄새가 상당히 짙게 배어 나온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살았지만 이 사람은 범죄자형 예술가였다라는 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살아생전 두 번의 살인을 겪었고요. 본인의 죽음도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그 복수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낭설들이 자자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활이라고 삶이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화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상당히 비극적이고 처절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극적이고 처절한 삶 속에서 그가 몇 가지 세상에 배출한 그림들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인데요. 이 사람의 그림에는 특히 자기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화가들이 자신의 모습을 어떤 큰 장면이나 이런 것에 하나의 인물로서 등장시키는 것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굉장히 그 성화나 풍속화나 혹은 역사적 사건을 그리는 역사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의 희생자, 어떤 죽음의 모습 이런 것들로 등장시킨 것은 아마도 카라바ggio가 최초는 아니겠지만 초기에 그러한 자기 모멸적인 자폐성이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던 것도 카라바치오의 첫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인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다뤄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점에 착안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라바치오의 자화상이고요. 이 자화상이 신화적으로 그리고 인간 개인의 비극과 어떻게 깊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그린 그림 중에 좀 주목해서 이 볼만한 그림은 이 나르시스를 그린 그림이에요. 나르시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얼굴 때문에 무사람의 사랑을 받지만 결국 무사람의 사랑도 개의치 않을 만큼 본인이 너무나 잘생겨서 그 얼굴을 탐닉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기애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스가 어느 날 그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그러니까 이 매료돼요. 매혹당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대상화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를 계속 갈구하다가 결국은 소유하지 못할 사랑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화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이 연못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한 소년의 모습으로 재현을 했는데요. 이 나르시스의 신화, 그러니까 신화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은 곧 이 자화상에서 이게 투영이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도 매번 거울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산다는 것은 외모에 대한 검토, 시간에 대한 어떤 여운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성찰들,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죽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화상을 그리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거울상이 바로 자화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 거울에 빠져드는 나르시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카라바초의 모습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것을 빌려와서 자기만의 어떤 비극적인 삶, 혹은 자기 어떤 그 순교자적인 성격들, 혹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떤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을 반추시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다윗과 골리앗인데요. 여기서 그 한 소년이 상반신을 노출한 한 소년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사람의 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 잘려진 목이 골리앗이지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서에서 유래한 사실을 그림으로 재현해 놓은 것인데요. 이 다윗,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윗의 형상은 이 기독교 세계인 서구에서는 언제든지 하나의 영웅상,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영웅에 비견되는 이 그리스도교적인 영웅상으로서 자주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카라바치오의 다윗에서는 그 다윗이 들고 있는 목의 얼굴이 화가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의 죽음으로 재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나르시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암시가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확신성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은 항상 어떤 측면에서 이 선악 대결 혹은 어떤 경쟁적 대결에서의 희생자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 그림으로서 기록해 놓고 싶지 않았던가라는 어떤 그런 심정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볼 그림은 그 메두사라는 건데요. 이것은 아주 동그란 그림, 그러니까 톤디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탈리아 말로는 이제 로톤다의 말을 줄여서 톤다, 톤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그란 형식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목이 방금 전에 잘려진
이 메두사의 모습이 마치 동그란 화면에 담겨 있는 그런 양상으로 재현된 것인데요. 이것은 과거 이 그리스 신화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이 메두사라는 괴물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써냈습니다. 이 수를 써냈는데 이 수는 아마도 이제 그 페르세우스를 공허하던 그 아테네 여신이 방패를 빌려줌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이 메두사하고는 정면으로 대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두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돌로 굳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저주의 형벌에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괴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아테네에게서 받은 방패를 마치 청동 거울과 같이 반들반들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그것 뒤에 몸을 숨기고 적에게 다가갔지요. 메두사는 다가오는 적을 바라보는 순간 적의 모습이 아니라 방패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메두사의 모습에 굳어버리는 돌로 석화하는 이 현상이 자기한테도 해당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메두사는 이것을 보고 경악하게 되고 돌로 굳어가는 순간 페르세우스는 칼로 그 괴물의 목을 치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목이 쳐지는 이 순간의 모습이 이 방패에 남았다. 그리고 이 방패는 바로 반질반질 작았기 때문에 하나의 거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재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일은 이 그림 속에 담긴 메두사의 얼굴이 바로 화가 자신의 것, 그러니까 카라바ggio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 되게 독특합니다. 이 그림은 마치 그 신화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냐, 형상에 그려진 모습뿐만 아니라 그림의 형태, 그림틀의 형태도 이 방패와 비슷해요. 일단 동그란 형태의 톤디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그림은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마치 과거의 청동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볼록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 거울이 아직 등장하기 이전이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볼록 거울에 의존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을 테고요. 바로 이 볼록 거울, 방패, 그리고 비춰진 괴물의 죽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화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이지요. 그러므로써 본인은 과거의 다윗에게는 골리앗, 그리고 페르세우스에게서는 메두사가 되는 어떤 이런 과연 이것이 뭐 어떤 희생자적 입장이었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 있지만 그런 어떤 영웅들의 삶에 짓밟힌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한 어떤 연민, 자기 연민 뭐 이런 것들로 연장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매우 독특한 형태의 자화상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냥 평상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는 자화상이 아니라 어떤 역사나 신화의 자기 롤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신화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엮어내는 일을 했던 그러한 그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크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존재성, 실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과거 프로이트가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적인 서설을 낼 때 그리스 신화를 차용해 가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식의 실존적 문제에 봉착한 것이 이 화가의 문제였었겠고 그 화가가 그것을 재현하고 싶었던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 혹은 삶의 어떤 비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